16일 수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대구, 광주가 32도, 부산, 춘천, 제주가 31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낮부터는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도 많겠습니다. 네, 지난달 판문점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북한으로 넘어간 일이 있었죠. 네. 오늘 아침 북한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병사가 북한이나 또는 제3국에 망명할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는데요.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면서 주택 경매에도 관심 갖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경매로 집장만 도전, 이거 괜찮을지 머니클래스에서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꽉 찬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시락 이슈 어제 네. 이제 하루 쉬었는데 네.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뭘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월북 미군 망명의사 밝혀입니다. 한 달 전에 판문점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월북한 미군 병사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면서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통신에 따르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이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라고 자백했다면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됐는데 조사를 계속하겠다라는 말은 네. 조만간 풀려나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트래비스 킹이라는 카드를 최대한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원비어라는 대학생이 북한에 가서 억류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당시에 계속 송환 요구가 있었지만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면서 싱가포르 선언이 나오고 하니까 송환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도 궁금합니다. 네, 자, 미 국방부는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이 북한 발표와 관련해서 검증할 수 없다면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 등을 통해서 북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안위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의미 있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미국에 네. 있는 가족들의 상심도 무척 클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달 가까이 전혀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야 관련 내용이 전해진 건데요. 월북 당시에 킹 이병 어머니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I just want my son back. I just want my son back. Get my son home. Get my son home. And pray that he comes back. 네,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2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 이병은 지난달 17일에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네. 다음 날에 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을 했는데요. 당시 큰 소리로 웃으며 넘어갔다는 이 목격자의 진술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트래비스 킹 이병을 포함해서 자진 월북한 미군은 지금까지 모두 7명인데 이 킹 이병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어떻게 번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절박함 노린 상술입니다. 이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에게 왕의 DNA가 있다면서 이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계기로 자, 이 왕의 DNA 치료법, 이게 바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특수 아동들을 약물도 없이 치료한다는 한 사설 연구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증후군 있는 아이들을 극우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뇌가 특별히 발달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뭐 우리는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행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뭐 진단 근거가 모자란 상황이다 보니까 치료법은 더 불명확한데요. 네. 동물을 괴롭히거나 생명을 뺏어도 이런 건 그 전형적인 극운의 특징이니까 제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 뭘 먹든 관여하지 말라고도 했는데요.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아무것도 제지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특정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라고도 지시를 합니다. 밀가루 음식이 성정이 차거든요. 빵, 국수, 피자, 라면, 과자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이 아이들에게 다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네. 밀가루 음식이 몸에 좀 좋지 않다, 네. 자제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렇게들 많이 그렇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먹어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글쎄요. 보통은 뭐 성인병 걸릴 수도 있다. 뭐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 얘기 있어서 좀 자제하는 게 그러니까 낫다고 뭐 보는데. 권유까지는 조금 너무 그러지 않나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비슷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음식과 당연히 뇌와의 관계가 밝혀진 연구도 없거니와 뇌가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걸 먹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이고 네, 전문가들은 연구소가 치료법이라 내세운 것들이 아이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사이비 치료 방식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눈앞의 갈등을 회피할 뿐 아이들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참 특수아동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런 방식에 기댔다가는 오히려 아이들이 나빠질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네, 큽니다. 자, 해당 연구소 소장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용을 했습니다. 남다른 천재인이 왕처럼 대하라면서 교육법을 제시를 한 건데요. 하지만 오히려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수학과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명시를 해놨어요. 룰을 없앤 환경에서 아이들의 문제는 항상 더 악화가 되고 자, 이러한 그 사이비 치료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문제 연구소를 한번 내용을 대입해 봤습니다. 예. 자, 먼저 높은 성공률이나 완치를 주장한다. 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연구소의 어떤 주장은 1년 안에 자폐를 완치한다라고 광고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네. 또 표준 치료법을 깎아내린다. 의료계가 자신들 치료법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는 점도 모두 사이비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100%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1년 내에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나 또 원래 뭐 어느 학회에서 발표한 그 공식 치료법보다 저희가 더 뭐 좋은 겁니다라는 식의 표준 치료법을 좀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믿어야 되나라고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체크리스트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까 뭐 밀가루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왜 저런 말을 믿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특수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밖에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도 좀 해결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LH 임원 전원 사직의 비밀입니다. 자, LH 임원들이 꼼수 사퇴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철군 누락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며 임원 전원의 사직서를 받았는데 우선 이한진 LH 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한.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가 없고 또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표를 일단 제출받았습니다. 네, 자, 이한준 사장의 이야기였죠. 제가 예. 앞서 이름을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적 쇄신안을 내놓았는데 철근 빠진 아파트가 애초 발표한 15곳 말고도 5곳이 더 있었다면서 상임이사 5명이 책임지고 모두 물러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물러나겠다고 하는 이사들 한번 보니까요. 네. 국민주거복지본부장 하모 씨와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신모 씨는 지난달 25일에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또 부사장 박모 씨와 공정경영혁신본부장 오모 씨의 임기는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한 명이 남는데요. 이 한 명은 임기가 1년 반 남은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모 씨인데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LH 사장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표를 다 제출받았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사퇴한 4명은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네.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네. 임기가 많이 남은 그 나머지 1명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거 뭐 결국은- 무늬만 사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퇴한다고 말만 꺼내놓고 예.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 않나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상임이사 중에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면서 책임진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근데 또 이 LH의 임원 꼼수 사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전현직 직원간 유착이 원인으로 지목된 재작년 LH 투기 사태 때도 LH는 책임을 지겠다며 상임이사 4명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 2명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습관처럼 이렇게 좀 약간 그쵸. 기만을 하는 거 뭔가 아닌가라는. 고치겠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예. 뭐 되는 게 없는 상황인 네.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꼽아보면 네. 정부가 LH 전관 카르텔을 뭐 깨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여전히 전관업체들이 계약을 싹쓸이하고 있다는데 네. 근데 뭐 싹쓸이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계약이 이제 이루어진 업체 중에 이미 철근 누락 아파트를 설계해서 문제가 된 곳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LH가 용역을 준 감리와 설계를 하나씩 따져봤더니요. 예. 놀랍게도 6건의 계약을 모두 전관업체가 따냈습니다. 6건 모두. 그렇습니다. 예. 이 가운데는 철근 빠진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아서 현재 수사를 받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LH의 전관업체의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이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보름 전부터 잇따라 전관 카르텔을 깨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전관업체가 100% 일감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장관이 수차례 지시를 내려도 전관 예우를 그 카르텔을 깨뜨리는 게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카르텔이네요. 그냥 뭐 견고한 어떤 그런 견고한. 벽이죠. 네. 야, 대통령과 장관이 나섰는데도 이렇게 깨지가 어렵다. 이거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급차 짐차 사용 의혹, 그리고 명성황후 최후의 공간 건천궁 공개, 광복절 태극기, 대낮의 비키니, 그리고 레고랜드 모자의 유해물질 전량 회수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9 구급차 짐차 사용 의혹입니다. 지난주 폐영식까지 마쳤지만 이 잼버리 대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잼버리 당시 119 구급차가 짐차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진에는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대회 이후 퇴소하는 베트남 대원들의 짐을 구급대원들이 119 구급차에 옮겨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본 시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사진과 글을 올렸고요.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좁은 도로에서 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돼 선의로 짐을 옮겨준 거라며 안전 예방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19 구급차가 콜벤이냐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관련해서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를 좀 수사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잼버리 조직위랑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있었죠. 계속 논란이 나오네요. 네, 논란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논란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막대한 임금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출신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의 한 해 보수가 1억 6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임명 당시였던 지난 2020년 7천만 원에서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이 보수에는 업무 수행비 등을 포함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포함한 잼버리 조직위 직원 인건비 또한 올해 2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니 2년 만에
보수가 2배 넘게 오른 셈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부러운 그런 임금의 어허, 상승인데 네네네.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잼버리 준비 초기에 그 조직 인건비가 과도하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죠. 이미 초기에 있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준비 초기에 이 사무국 직원 8명의 6개월치 월급과 수당으로 2억 1,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또 잼버리가 폐막됐지만 여전히 조직위 인건비는 내년까지 4억 원 정도 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여가부는 이러한 지적에 평창올림픽 조직위 기준을 준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는 잼버리와 평창올림픽은 규모 자체가 다르다며 5만 명 잼버리와 100만 명의 평창올림픽을 비교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잼버리 총 사업비의 무려 74%에 달하는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면 팔수록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고 네. 사실 만약 돈을 많이 받았어도 제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 치렀으면 들었으면 뭐 가치가 있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평창 올림픽 얼마나 잘 됐습니까? 네. 근데 규모도 그거보다 작은데 작죠. 돈은 비슷하게 받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죠. 네. 문제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명성황후 최후의 공간 건천궁 공개입니다. 궁안의 궁으로 불리는 경복궁의 건천궁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그 국사 수능 선택 과목에 국사를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보면 고종이 있고 고종 황제의 그 부인이죠. 예, 예. 명성 황후였는데 이게 안타까운 역사의 장소예요. 그 시해 사건이 또 여기서 이루어진 그 건물이잖아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예. 맞습니다. 가역 이가역 앵커 정말 국사왕인데요. 잘 알고 계신데요. 경복궁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자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 건천궁 내부가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경복궁 내부에 위치한 단아한 모습의 기와집인데요. 이 건천궁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문화재청은 광복절이었던 어제부터 이곳 건천궁을 한 달여간 특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천궁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1895년 일본 낭인들이 건천궁에서 명성황후를 죽인 뒤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고 건천궁은 철거됐습니다. 네. 현재 모습은 지난 2006년 문화재청이 복원한 건데요. 궁궐인데도 양반들이 살던 양식으로 지어진 점이 독특한 건물입니다. 또 건천궁은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에디슨 전기회사가 발전기를 설치해 전등을 밝힌 곳이기도 합니다. 건천궁은 다음 달 18일까지 대중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렀던 궁안의 궁. 아니, 건천궁이 평소엔 또 공개되지 않는 곳인데 지금 특별 개방을 한 거니까 네. 이번에 꼭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광복절 태극기 개양한 뉴욕시장입니다. 광복절이었던 어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태극기가 개양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건물 사이에 돌진하는 황소상 앞, 이 개양 준비를 마친 태극기가 보이죠? 네. 많은 인파 속 하늘 높이 이 태극기가 개양을 합니다. 세계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 청년단체인 재미 차세대 협의회가 광복 78주년을 맞아 태극기 개양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태극기 개양식에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참석했는데요. 애덤스 시장은 연설을 통해 뉴욕 한인들의 위치와 영향력을 말하며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 세계 금융 중심지인 이곳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건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대낮에 비키니 입고 킥보드 논란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진이 논란입니다.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한 여성이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비키니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지 과다 노출로 처벌받고 싶나 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진 속 인물은 한 유튜버였는데요. 이 유튜버는 자신의 모습이 논란이 되자 개인 소셜미디어에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라며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라고 남겼습니다. 상크리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민폐라고 느껴지나요? 지금까지 상크리 준비한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집값 상승세에 경매 시장도 후끈. 서울 집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고 지방 집값도 하락세를 멈췄다고 하는데요. 청약시장은 물론 경매시장까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경매, 잘만 하면 로또 같은 대박이 온다고들 하는데 요즘 어떤 집들이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또 현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경매 괜찮을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택 경매 시장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데 네. 그래서 입소문 탄 좀 주요 낙찰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핫한 지역이죠. 어허.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18제곱미터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예. 감정 가격이 44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요. 55억 2,800만 원. 오. 124.8%고요. 금액이 55억이잖아요. 네. 응시자가 10명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치열했다는 거네요. 감정가가 높은 굉장히 거니까. 치열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낙찰이 됐고요. 예. 두 번째는 용산입니다. 압구정 못지않게 굉장히 핫한 지역인데요. 네. 170제곱미터, 한 70평 정도 되는 대형 아파트인데 감정 가격이 37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자, 낙찰 가격은요. 42억 3,700만 원. 114.5%. 어허. 이게 보통 대형 평수들은 잘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데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특정 지역이다. 아니 압구정, 용산. 잘난 줄은 알겠는데 전국, 서울 일반적인 상황은 어떠냐라고 네. 하는데 그래프 한번 보죠. 낙찰률하고요. 제가 낙찰 가율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예. 먼저 낙찰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가장 분위기 안 좋았을 때죠. 그때하고 7월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네. 작년 안 좋았을 때는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이 1,754건이 나왔는데 예. 482건이 낙찰이 됩니다. 나머지는 유찰이고요. 유찰이죠. 아. 27.5%인데 올 7월은요. 2,214건 중에서 830건, 37.5%. 예. 한 10%포인트 정도 늘어났죠. 네. 서울 한번 보도록 하죠. 서울은 작년 12월이 134건 중에 24건, 17.9%였는데요. 올 7월은 169건에서 64건, 37.9%로 껑충 올라갔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예. 올 7월 같은 경우는 37.9%면은 100건 중에 37개 정도는 맞습니다. 낙찰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배 이상 낙찰 늘어난 가율도 한번 거죠. 볼까요? 낙찰 가율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낙찰 가율은요. 역시 작년 12월하고 7월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예. 75%에서 80.3%로 전국이 늘어났고요. 예. 서울은 76.5%에서 86.3%. 같이 늘어났는데 전국보다는 서울이 조금 더 분위기가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경매가 네. 좀 용어도 어렵고 어려운데 이거 방금 나온 거 네네. 낙찰률이랑 네. 낙찰 가율이랑 네. 낙찰 가율이 뭐 70% 정도에서 80%로 올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렇죠. 용어부터 좀 개념을 잡아주세요. 사실 이게 부동산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요. 예.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용어에서 겁을 먹고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네네.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 못 받아가지고요. 이제 집주인이 못 돌려준다니까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넘깁니다. 예. 경매를 넘기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을 찾아야겠죠. 네. 시지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집이 경매 넘어갔고요. 감정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넘어가게 되죠. 몇 명 중에 누가 이 집 주인이 될 것인가를 네. 정하는 게 낙찰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이 100개가 있는데 낙찰률이 30%면 30명은 주인을 찾고요. 70%는 유찰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100개가 물건으로 나왔는데 낙찰률이 30%면 30개는 낙찰이 돼서 주인을 낙찰이 됐다. 만났다. 그렇죠, 그렇죠. 아하. 70개는 유찰이 됐다는 예. 거니까 낙찰률이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좋다. 요거 좀 쉬워요. 낙찰률은. 네. 네네. 이번에는 낙찰 가율입니다. 아, 네네. 이름이 비슷한데 가율은 뭐야? 네. 앞서서 제가 뭐 감정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44억이 50몇 억에 낙찰됐다라고 예. 하는데 감정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법원에서 감정 가격을 정해지고 예. 야, 이 가격보다 높게 내는 사람한테
이 물건을 줄게, 주인을 찾아줄게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10명이 와가지고 압구정 같은 경우는 10명이 왔죠. 서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감정 가격 대비 낙찰받는 가격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네. 감정 가격보다도 돈을 더 주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낙찰을 받는 거고요. 아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야, 감정 가격도 부담스럽다. 나는 안 하거나 더 낮은 금액을 적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시장 흐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낙찰 가율. 그러니까 아까 뭐 용산 뭐 이런 데 뭐 120%라는 거는 네. 감정가보다 비싸도 그만큼 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낙찰 가율이 100%가 넘게라도 이렇게 맞습니다. 사가는 거군요. 보통 감정 가격은 시세의 한 80% 정도 책정이 되는데요. 아, 이걸 높게 120%라는 얘기는 거의 뭐 시세에 돈 다 주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아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가가 만약에 100만 원인데요. 네네. 80만 원에 낙찰이 됐으면 낙찰 가율은 80%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완벽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럼 낙찰률과 낙찰 가율이 올라간다는 거면 그만큼 좀 경매 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경매 시장이 살아나는 이유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이게 분위기가 아무래도 좋아졌죠. 예. 작년 12월, 1월보다는 분위기 자체, 투자 심리가 굉장히 회복이 됐는데 네. 보통 감정 가격의 80에서 90% 정도 감정 가격을 매겨지니까 지금도 사실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아무거나 사서는 안 되고 뭔가 옥석을 가리고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예. 경매가 그래도 좀 복잡하지만 저렴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경매 시장으로 많이 노크를 하고요. 네. 앞서서 보시다시피 감정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감정 가격은요 6개월 전 또는 8개월 전에 책정이 됩니다. 경매가 한 달 만에 뚝딱 되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나온 감정 가격은요 6개월, 8개월 전에 시세의 감정 가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1월부터 7월까지 분위기 집값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감정 가격이니까 낙찰 가율을 더 주더라도 그러네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부동산 시세가 계속 내려가는 시국이라면 네. 뭐 몇 개월 전에 그 감정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니까 아, 그렇죠. 경매에 참여를 안 하게 되는 6개월 전보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예. 그때 감정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야 이거 지금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게 되고 아하. 결국 낙찰률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정 가격은 6개월 전에 시장의 그 가격을 반영한 거다. 요걸 맞습니다.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앞서 아까 용산, 그다음에 압구정 뭐 4, 50억짜리 요건 좀 너무 가격이 센데 뭐 경매에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고가만 있는 건가? 아니면 좀 좀 저렴한 것도 있는 건가요? 요즘 분위기가 딱 양극화입니다. 아. 우리 사회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예. 경매 시장도 그렇습니다. 아예 고가 아파트, 압구정, 여의도, 용산 같은 경우는 50평에 그렇게 50억 넘는 아파트들도 막 몰려들고요. 예. 중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저가 물건 위주로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방 2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지금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허, 네. 돈이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아무거나 살 수는 없고요. 그런 분들 한번 보시죠. 경기도네요.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올 1월 보면은 3월에 좀 바짝 올라갔는데 이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같이 올라갔고요. 네. 최근 6월 보면 88%까지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낙찰 가율이 서울이 37%, 뭐 38% 이야기했는데 네. 2억 이하 아파트는 무려 88%입니다. 100개 중에 88개가 주인을 찾아갔다는 얘기니까 네.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아, 저 요게 낙찰 가율이니까 네네. 낙찰 가율이죠. 감정가 대비 그렇죠. 88%. 감정 가격 대비 88%로 올라갔다는 거죠. 네, 네, 네. 보통 서울이 뭐 80%, 70%, 80%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지금 그래프는 안 나오지만 낙찰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경매? 아까 앞서 저도 뭐 잘하면 로또처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추천을 하십니까? 최근 분위기가 이제 좀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가에 대해서 지금 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불황기 진입이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다시 대세 상승이 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진통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들이라면 내가 사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인데 경매에 물건이 나왔다면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는데 아파트도요. 아무리 표준화가 돼서도 동이나 층에 따라서 물건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경매 물건에 대한
동과 층을 확인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세 확인해가지고 비슷하게 확인해 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은 길가동에 있는데 네. 나는 중간에 조용한 로얄동 시세하고 비교하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에 비슷한 층의 물건의 시세를 비교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경매 나왔다고 오 되게 싸게 나왔네라고 그렇죠. 볼 게 아니라 이 왜 싼지를 좀 따져봐야겠군요. 따져봐야 됩니다. 좀 시끄러운 길가에 있었던 건데 그걸 모르고 10%에서 20% 정도 같은 아파트라도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봤거든요. 네. 저렴하다고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길가동이어서 오히려 급매물보다 비싸게 낙찰받은 분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 복잡한 경매를 절차를 다 했는데 사고 나고 보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싼 게 아니었다. 차라리 급매물 사는 게 낫다. 요거 속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매는 뭔가 싸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속으면 안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청약이 좋을까요? 아니면 경매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고민에 빠지는 질문인데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제가 이게 결정장애 빠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중국집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저는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요. 네. 날에 따라서 어떤 날은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짬뽕이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경매나 청약도 결국에는 맛있게 하는 집,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가도 내일은 짬뽕이 먹고 싶을 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와 청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한 다음에 이게 맞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경매하고 청약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일까지는 30일에서 45일 정도. 좀 촉박하네요. 네,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네네.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긴데 경매는 시간이 좀 촉박하고요. 아무래도 대출도 좀 나오죠. 청약은 당첨되고 잔금 납부일까지는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매는 자금 계획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세울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좀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렇죠. 자금을 물론 대출은 좀 잘 나옵니다. 경매가 일반 아파트보다 대출이 한 60에서 70% 경락 잔금 대출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시간이 짧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청약은 중도금 대출 입주할 때 담보대출을 받든지 전세로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다른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무조건 경매만 할래, 나는 청약만 할래 하지 말고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경매도 하시고요. 좋은 청약 물건이 나오면 청약도 하시고 네. 두 가지를 다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을 알고 계속해서 좀 경매와 청약 모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네네. 그럼 경매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 네.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좀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확인하는 거야라고 법원을 하는데 가야 되나? 네, 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요즘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인데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가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CG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경매 정보 사이트에 가시면요, 일단 빠른 물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관할 법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자체로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선택을 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은요, 경매 물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 동호수까지 다 나오네요. 다 나옵니다. 네. 누르면 더 상세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또 그런 분들이 있죠. 너무 많고 나는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까지 나옵니다. 다수 조회 물건이라고 있고요. 다수 관심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했거나 관심 있는 물건 1위에서 50위까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나오시죠? 다수 관심 물건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회를 했구나.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1위에서 50위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네. 잘 모르겠으면 이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선택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수 조회 물건, 다수 관심 물건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게 네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 다른 경매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보기 편한 사이트를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네네.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도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시청자분들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무리 전에 오늘도 저희가 두 분씩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그 물건의 인기가 높다, 시장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되는 물건의
이것도 상승됩니다.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당첨률, 2번 낙찰가율, 3번 시청률. 자, 지금 상암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직접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2분 뽑아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과 함께 경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요즘 어디 무서워서 비행기 타겠나 싶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또다시 기내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한 호주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륙하자마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갑자기 자신에게 폭탄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계속되는 위협에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해당 비행기는 결국 목적지인 쿠알라룸푸르 대신 160분 만에 원래 자리로 회항했습니다. 이후 비행기는 호주 연방경찰이 대응하는 동안 3시간 가까이 활주로에 갇혀 있어야 했는데요. 이 문제의 남성이 경찰에 인계되고 나서야 비로소 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 소동으로 시드니 국제공항에선 총 6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는데요. 문제의 남성은 항공기 파손 협박과 운항 방해 혐의 등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300여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베이글들, 군침이 싹 도는 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이 베이글들 절대로 입에 넣어선 안 되고요. 오직 눈으로만 즐겨야 합니다. 미국 뉴욕에 등장한 색다른 베이글 전문점인데요. 매장 안을 가득 채운 이 베이글들과 속재료들은 전부 진짜가 아니라 펠트 공예품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예술가 루시 스페로우가 선보인 작품으로 부직포와 양모를 손바느질해 섬세하게 형태를 만들었다고 해요.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개성 넘치는 예술 전시를 감상하는 동시에 실제 베이글 가게에 온 것처럼 펠트 작품을 조합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삭막한 도심 일상 속에서 문화적인 갈증을 재미있게 해소할 수 있는 장이라며 대중들이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파충류 중에서 가장 큰 파충류는 바다악어인데요. 올해 120살이 된 호주의 한 바다악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악어라는 기록을 세워서 화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바다악어, 얼핏 봐도 덩치가 상당히 크죠. 와, 물 위로 뛰어올라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이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호주의 한 농장에서 살고 있는 카시우스라는 이름의 바다악어인데요. 길이가 무려 5.48m나 돼서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라는 기네스 기록도 세웠습니다. 한때 필리핀에서 잡힌 바다악어에게 기록을 내준 적이 있지만 그 악어가 죽으면서 다시 세계 최고 기록을 되찾아온 건데요. 바다악어는 최대 7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도 1톤 넘게 나갈 수 있어서 카시우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대단한 기록을 갱신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다악어는 성격이 포악하지만 인간과 교감하는 영리한 두뇌까지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듯한 그 얘기들이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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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은 박수홍 씨 관련 소식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박수홍 씨의 막내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파탄에 이르는 거는 다 큰형인 박진홍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는 다
박수홍 씨가 힘을 내서 우리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박수홍 씨를 존경한다. 박수홍 씨는 누구보다도 가족에게 진실되었고 누구보다도 효자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박수홍 동생 이어 모친까지 재판 등장 예고. 최근 진행된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그 횡령 사건 공판에서 그간 등장하지 않았던 박수홍 씨의 동생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네, 박수홍 씨는 2021년에 이제 네.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네. 이제 회사 돈과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그 액수만 해도 약 62억 원 가량이 됩니다. 지난주에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7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날 박수홍 씨의 막내 동생과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다소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네. 박수홍 씨의 큰형 부부가 횡령 과정에서 막내 동생 부부의 명의의 계좌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막내 동생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박수홍 씨가 찾아와서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고 알려줬을 때 자신의 명의 통장이 사용된다는 걸 그때 알았다. 통장을 만든 기억은 전혀 없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지만 내역을 몰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큰형은 작은형 박수홍 씨와 나를 착취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증언을 했습니다. 막내 동생이 이렇게 증언을 했을 때 박수홍 씨 또 큰형의 반응은 어땠나요? 박수홍 씨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흐느꼈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박수홍 씨 측은 앞서 영상에서 들으신 막내 동생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 박수홍 씨와 협의가 돼서 나온 건 아니다. 2년간 연락이 안 됐다. 양심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는 박수홍 씨 입장에선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면서 남편의 심경을 대신 전했습니다. 네. 한편 박수홍 씨 친형 측은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막내 동생 부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럼 통장을 두고 그 형과 또 막내 동생과의 또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또 이에 더해서 박수홍 씨의 형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0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도 박수홍 씨의 그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이 있죠. 네, 7차 공판 이후에 네. 이제 박수홍 씨의 변호인이죠. 노종원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홍 씨 형수는 특정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인데요. 재산이 20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통 사기 범죄에 이런 경우가 많다. 남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이 재산은 엄청 많다라면서 네. 부동산은 재테크를 잘해 취득했다고 재판에서 변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 역시 피고인 측은 횡령 재산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송에 걸려 있다라면서 횡령 금액 줄이기에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수홍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예능에 출연해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네. 이 어머니도 증인으로 재판에 설 예정이라고요? 네, 다음 공판에서는 박수홍 씨의 모친도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라서 또 한 번의 파란이 예고됐습니다. 친형 측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박수홍 씨 측은 그간 모든 가족이 특히 어머니를 불러서 수사하는 것을 말려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증인 신문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이제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사실 이제 큰 쟁점인데요. 박수홍 씨 부모는 그간 친형 부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네네. 이와 관련해서 아내 김다혜 씨는 장남을 우대하던 옛날 문화를 이어온 분들이라서 둘째, 셋째 아들의 피눈물 흘리는 고통보다는 장남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게 우선순위다라며 장남을 지키는 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박수홍 씨의 어머니가 출석하는 8차 공판은 10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하이브 정문에 출입 통제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은 건물 후문으로 돌아서 출입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8일 하이브를 상대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사옥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에는 방시혁 의장이 꼭 있길 바란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이브부터 SM까지 연이에게 덮친 살인 예고 공포.
최근에 이 흉기 난동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사회 전반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연예계도 살인 예고 협박 범죄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스타들과 연예 관계자들이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연예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SNS상에는 용산 하이브 앞에서 칼부림을 한다. 방시영 의장이 꼭 있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예고글이 퍼졌습니다.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뉴진스 등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인데요. 하이브는 테러 예고글에 즉각 보안 강화를 하면서 사옥 정문을 봉쇄하고 사옥 정문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뒤에 하이브 사옥 인근을 수색했지만 흉기 소지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두고 글이 올라온 X죠. 구 트위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에 앞서서 걸그룹 에스파 멤버 윈터 씨도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요. 네, 최근 윈터 씨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네. 출국하는 일정을 두고 한 네티즌이 이제 출국하는 에스파 윈터를 이제 흉기로 살해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하. 이를 본 팬이 경찰에 즉각 신고했지만 글 작성자가 에스파의 구체적인 동선을 알고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신변 위협글을 확인하자마자 게시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최근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돼 당사 사옥을 방문해 보안 및 안정 상태를 확인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범죄잖아요. 네. 근데 윈터 씨의 그 살해 예고 협박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출국을 잘 했죠. 네, 무사히 출국을 해서 다음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 에스파의 출국 전후 인천공항에 경호 인력을 배치했고 공항 측도 특수 경비 요원을 투입해서 다행히 윈터 씨를 포함한 에스파 멤버들이 무사히 출국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파크에서 열린 이 인기 야외 음악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아웃사이드 랜즈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K-팝 그룹 최초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축제는 매년 22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는데요. 에스파는 히트곡 무대로 떼창과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글로벌한 행보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에스파는 13일부터 LA를 시작으로 14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무대에서 이렇게 대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서야 되는 게 연예인인데 그런 살해 협박글까지 이게 뭐 접하고 그러면 더 좀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걱정이 좀 팬 입장에서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비연예인인 엔터업계 그냥 관계자들, 그냥 임직원들에게도 이런 뭐 살해 협박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럼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SM 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을 살해하겠다는 이제 글이 또 온라인상에 올라와서 예. 네, 위협적인 그런 글이 되었는데요. 예. 이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는 협박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한 인터넷 게시판에 SM 임직원만 골라 9명 죽이겠다라는 살인 예고글을 올렸는데요. 네. SM 소속 걸그룹 멤버를 좋아했고 DM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홧김에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둔 사실이 확인됐고 홧김에 올린 글이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고 구속을 했습니다. 네. 일단 구속이 됐군요.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누누이 언급을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이행하냐 안 이행하냐를 떠나서 이렇게 협박을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네. 다른 협박글 범죄자들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검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홍콩 배우 양조위, 36살 연하 성소와 불륜? 이 세계적인 홍콩 배우죠. 양조위 씨 불륜설에 휩싸였네요. 네, 양조위 씨가 우주소녀 출신의 이제 중국인 멤버죠. 성소 씨와 불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양조위 씨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잖아요. 네네. 1983년에 데뷔해서 영화 중경상님, 해피투게더, 새끼 등에 출연을 했고 특히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로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룹 뉴진스의 콜 위드 유 뮤직비디오에 특별 출연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이 배우는 이제 중국 배우 류가영 씨랑 19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0년 류가영 씨가 홍콩 조직폭력 단체로부터 납치 및 감금이 됐고 이를 양조위 씨가 구출했던 스토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소 씨 같은 경우에는 1998년생으로 2019년 그룹 우주소녀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름을 알렸고 네. 2019년부터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는 우주소녀에서 공식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2016년에 우주소녀로 데뷔를 했고 19년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한 거죠. 네. 그럼 양조위 씨와 성소 씨의 나이 차이가 무려 36살이 되는데 불륜설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지난 12일에 중국 및 홍콩, 대만 언론들이 불륜설이 제기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성소 씨가 양조위 씨 아이를 낳았다. 양조위 씨가 성소 씨를 위해 일본의 부동산까지 구입했다는 등의 소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엔 두 사람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한동안 비밀리에 열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양조위 씨의 아내인 류가영 씨가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에 방문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성소 씨의 소속사 측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소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 행복하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루머 유포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양조위 씨는 소문에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루머 이후에 편안하게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성소 씨 측은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다. 소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고 양조위 씨 측은 일단은 뭐 동의하는 모습 없이 별다른 입장은 안 냈지만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근데 아까 보면 뭐 일본의 부동산까지 구입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내용도 참 구체적이고 뭐 어떻게 이렇게 꾸며냈나 싶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양측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시된 건 아닌 거죠. 성소 씨의 이제 팬들이 이제 성소 씨의 지금까지의 그런 스케줄들 있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의 스케줄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냐라면서 이제 팬들이 사실은 이제 성소 씨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는 것에 옹호를 하면서 이제 그 입장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중화권에서 요즘 확인되지 않은 이 연예계 뉴스가 많이 나와서 피해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중국발 가짜뉴스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블랙핑크 로제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에 마약을 한다는 등의 그런 루머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또 이게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편의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클론 이제 구준엽 씨와 대만 배우 서희원 부부가 이제 끊임없이 가짜 뉴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다뤘던 저희 산클 라이프에서 다뤘던 배우 주윤발 씨의 건강 위독설, 사망설까지 무분별한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는 양산하는 것은 물론 소비하는 행위까지 빨리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정확한 연예계 소식은 저희 JTBC 산클에서 하고 있는 산클 라이프 시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황소연 기자에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원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퀴즈,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 정답은 2번 낙찰가율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리아초이님 그리고 원사운드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 주소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소로 선물 받으실 집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